네, 연일 나오는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은 짧게, 하락은 깊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지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안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오늘 다 같이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의 피해도 극심하실 텐데요. 과연 오늘 시장 왜 하락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범수 팀장, 변형인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 하락을 유발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핫 업종 두 가지로 주제 준비해봤고요. 화면부터 보시죠. 오늘 긴급 진단해야 되는 건 당연히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있기에 진단이 필요하고, 반대로 화장품주, 게임주가 강한데 중국 광군제 기대주로 지금 구간 접근해보는 건 어떨지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의 하락이 컸고요. 네. 그리고 간밤에 나스닥 다우 올랐는데 테슬라가 하락한 게 네. 국내 시장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잘 몰랐거든요. 오늘 2차 전지주의 하락 그 이유는 테슬라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초적인 부분에서는 3분기 이 테슬라의 어닝 쇼크 이후에 네.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이 단기 조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어떤 급등,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유독 더 이 낙폭이 좀 더 심화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낙폭은 굉장히 좀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는 좀 더 과대하게 좀 하락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2024년도 지금 4분기, 지금 한 2달 정도를 좀 남기고 있는데, 4분기에 유럽 향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공급 둔화 우려감, 그리고 2024년도에 전기차 양산 목표의 어떤 하회, 그리고 전망치 등이 좀 더 하회되면서 실적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피크아웃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좀 그것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전기차가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좀 공급될 이력이 좀 없어요. 네. 현대차 그룹 전체 공급량을 따져보더라도 2023년도는 현재 8% 정도. 아직까지는 92%가 내연차 위주의 생산량을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이 전기차가 갑자기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감 또는 어떤 이 판매 어떤 둔화 우려감으로 좀 작용한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시장이 과대하게 조금 반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파나소닉이 테슬라 향이 매출 전망치,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1,350엔에서 1,150엔으로 좀 하회시켰다. 약 1,800억 원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이 좀 있다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폭의 하향세는 좀 아니다. 이 관점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고 보고, 지금 오늘 포스코 그룹주, 에코 그룹주, 네. 배터리셀 3사 역시 지금 한 5%대, 6%대 지금 하락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과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차 전지주가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최근에 중고차에서도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라고 어떤 분이 말해주는 것처럼 전기차 수요단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알겠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무너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하락일 수도 있고, 네.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를 당분간은 피하고 싶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김범수 연구원도 조범수 연구원도 이 상황에서는 2차 전지의 접근을 기피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어느 종목이든 이 낙폭 과대 구간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일단은 좀 회피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물론 저가 매수를 원하는 그 흐름세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은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명확하게 시장을 돌릴 법한 그런 뉴스는 아직 확정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파나소닉 관련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 상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파나소닉이 이번에 하향 조정한 부분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고금리 기간이 유지가 되다 보니 고급 차종에 대한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급 차량 배터리 그 영업 전망 이익치를 낮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그런 판매량, 그럼 저가권에 있는 하이 모델들 판매량 큰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악재에 민감하다는 게 아마 가장 주요된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특히나 대장주들 에코프로 BM 내지는 뭐 반도체주까지 개인들의 신용이 과다한 종목들에 상당히 이제 쏠려 있는 종목들이 지금 증거금률이 100%로 또 재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장을 또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끌어올렸던 힘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또 신용입니다. 신용 그리고 항상 신용이 가장 많이 붙은 종목에 쫓아오는 공매도까지 이제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테슬라도 공매도에 상당히 또 시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27일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공매도 이제 매매 비중이 3% 가량으로 또 찍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도 굉장히 공매도 내지는 이런 약세적인 장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적인 매수를 조금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신용과 함께 항상 꼭 쫓아오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적인 반복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기는 마련일 겁니다. 다만 아마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언제를 삼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할 건데 조금은 아직은 좀 쉽게는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제 11월 달 중에 문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짚어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실상 IPO 부분으로 접근했었을 때 모든 이제 종목 섹터들이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섹터 내에 조명을 하시기보다는 네. 채권과 지수에 먼저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물의 선행적인 반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그럼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지주사 목표가가 줄 하향되고 있고요. 네. 항상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이번 2차 전지 그 열풍 속에 가장 큰 수혜를 또 받기 때문에 네네.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포스코홀딩스의 차트를 봤습니다. 네. 지난 7월 정말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오기 이전의 가격이 40만 원 선이었는데 그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네. 현 구간에서는 미리 사신 분들도 마이너스 혹은 수익을 다 잃어버린 수준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럼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전략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 순간입니까? 우선 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터리셀 3사의 어떤 차트를 비교를 해봐도 네. 지금 2년치, 3년치 근래에서는 거의 뭐 저가권까지 내려왔다. 그렇다면 기대감을 수반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상승분을 좀 반납했다면 전기차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단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사실 이 공급 강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공급이 사실 지금 북미 공장의 증설도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내년 11월 연말 정도에 어떤 우리가 준공된다는 어떤 기대 효과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본격적인 어떤 전기차 업황이 호황기에 좀 접어들려면 저는 2025년도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부터는 선제적인 어떤 투자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캐파를 좀 증설하는 그런 어떤 라인의 어떤 연구 개발 내지는 이후에 대한 어떤 이 전망치. 근데 이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 좀 올랐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반납해야 될 정도의 어떤 이슈인가.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3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 저는 이제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좀 지표로 확인해 볼 포인트가 유럽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보면 7월에 일시적인 재고 증가에 따라서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8월과 9월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0월부터 집계되는 이 데이터는 11월에 이제 확정이 좀 될 텐데 저는 9월보다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 10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크게 감소한 것보다는 큰 폭의 어떤 성장세는 좀 없지만 현상은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인데 지금 주가의 어떤 우려감들은 앞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전기차 공급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흐름인데 시장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공급 전망의 예측치를 우리가 좀 팩트로 좀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심한 부분의 괴리율은 아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둔화되는 건 맞지만 성장이 끝난 건 아니고 그냥 지연 혹은 시간이 늦춰진 것뿐이니 그렇죠. 나는 여기서 이 종목군을 포기하진 않겠다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떤 그런 지금 단기의 어떤 악재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관점에서는 저라면 공격적으로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그런 가격 구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다만 시장의 어떤 흐름들,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동발 리스크, 이 부분이 시장의 전체 판도를 지금 아직은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어떤 지상군 투기 우려감 또는 확전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세 상승을 좀 이끌 수 없는, 즉 상승의 어떤 제한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미국의 뭐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금리 정책도 굉장히 기조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인데, 지금 저는 이 중동발 리스크 이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어떤 악재로도 좀 작용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변영인 대표는 현 구간에서 물론 손이 좀 안 나가고 심리적으로 네. 위축되고 현금도 많진 않겠지만 여기서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오히려 2차 전지를 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버텨야만 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주범수 연구원은 앞서 이렇게 위축될 때는 피하는 것도 답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변영인 대표와 의견이 다른 건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의 분위기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사실 아마 좀 잘 골라야 할 겁니다. 이제 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저는 오히려 좀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짚어볼 만한 앞서서 짚었던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2차 전지 사업만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철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연의 사업을 이제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섹터군들의 폭락에 함께 휩쓸릴지언정 다시 버틸 만한 힘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저는 고른다고 한다면은 저도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본연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흘러나오는 종목들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이 아마 이제는 경기와 조금 밀접하게 하반기에 더욱이 반영을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내에서 하락 추세를 조금 더 부추겼던 사유 중에서 중국에서 PMI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50 예상치가 이제 컨센이 51 수치로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선 8월, 9월 사이에 어느 정도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 연속적으로 2차 전지 내지는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좀 아마 주요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상저하고라는 기대감을 꺾였을지언정 결국에는 시장 내지는 경기는 회복세로 접어든다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내지는 LS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이 차트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은 저는 최근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신용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를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동일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에코프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신용도를 보시면은 이미 지금 수준이 작년 22년도 12월 수준까지 신용공여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온다고 해도 굳이 겁낼 구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심 회복의 여부입니다. 투심 회복이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 주가에 대한 향방 흐름도 좋은 악재가 나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투심의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관망을 좀 취하시고 전반적인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올 쯤에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 중에서 신용이 털릴 만큼 충분하게 다 매도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이제 또 특별 팀을 또 출범하듯이 네. 어느 정도 시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긴급 진단해 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화장품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빠르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현 구간 좀 주목해야 될 광군제 수혜주 정리만 해드릴게요. 보시죠. 조범수 팀장은 제이스코퍼레이션과 청담글로벌 파마리서치 선택했고요. 변영인 대표는 한국콜마, FNF, 아이패밀리 SC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종목을 다 하나씩 짚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중국 광군제 기대주를 우리가 투자해봐도 될까? 오늘 시장에서 왜 이들이 강할까?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저는 이 광군제에 대한 어떤 이 수혜주 이 부분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 화장품주라고 해서 광군제의 모든 특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에서 이미 검증이 됐었습니다. 네. 이 화장품 빅2사의 어떤 실적 희비가 좀 있었고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또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됐던 LG 생활건강이 8분기 연속 이 영업이익의 감소세를 좀 유지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좀 의미가 크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소비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거차오라는 문화입니다. 중국의 자국 내 소비 트렌드를 좀 강화시키는 애국 트렌드가 좀 더 이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산 제품이 묻지마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성비 내지 중저가용에 따른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이 더 약진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런 관점에서 한국콜마는 OEM과 ODM사의 어떤 역량 확장 그리고 화장품 용기라는 이 사업 수직화 관점, 이 관점에서 오히려 수혜주다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나머지 뭐 FNF나 지금 아이패밀리 SC 역시 뭐 인디 브랜드 그리고 중국 내 의류 시장 공략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 화장품주는 실적 관점에서 모든 수혜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 차별화 관점에서도 충분한 어떤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된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름 그 시장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화장품주들이 버텨서 그런가 오늘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화장품도 고점이 나온 것 같아. 내일부터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야라는 의견 주셨는데 주범수 연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첫 번째 종목 보시면 화장품이 아니죠. 네. 제가 사실 아시는 분이 또 화장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중국 진출이 이제 작년부터 이미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었다는 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광군제 한나의 재료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군제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또 이제 4개월치 내에서 가장 최고치를 또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만을 지금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을 수혜주로 또 바라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JS 티나를 또 JS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네. 소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제품들은 대체로 명품이죠. 명품은 소비세를 안 탄다는 말도 있다시피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명품 사업 ODM 이제 생산을 또 영위하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쪽으로 오히려 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쇼핑을 한다 그러면 대체로 명품 쇼핑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JS 코퍼레이션 주목하시길 바라서 이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쪽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다양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옥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도 또 한 번 급락이 나와줬고요. 요즘 코스닥이 하락하면은 하루에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12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에서도 600개가 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2000여 개가 가까운 종목의 개수가 하락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위축된 건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10월 31일 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양시장 곧바로 하락 전환하더니 그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로 낙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전거래 대비 1.4%대에 빠지면서 227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더 짙었는데요. 전거래 대비 2.78% 하락하며 736포인트 선에서 오늘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0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에코프로가 오늘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6% 넘게 하락하면서 62만 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에코프로빌 역시도 7%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만 원 선이 깨진 모습이네요. 19만 6,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기업이었던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5% 가까이 내림세를 보였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오늘 40만 원 선이 깨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리튬 관련 기업들까지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입니다.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양과 웰바이오텍, EV 첨단 소재와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내던 기업들인데요. 오늘은 일제히 다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뉴스가 나온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최근 맥주와 소주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들썩였던 주류주들인데요. 오늘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9일부터 소주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중에는 오늘 맥주의 가격까지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인상 소식에 장중에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장중에 3% 넘게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다만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고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롯데칠성도 꾸준히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화장품 기업주들이 유일하게 이 상승 섹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화장품 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소비 활성화와 광군제 기대감까지 커졌습니다. 화장품 기업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코스알엑스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11% 급등하며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마니어공장 역시도 4거래일 만에 오늘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8%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뷰티스킨 역시도 4거래일 만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종목인데요. 오늘 17%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부가 이 출산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이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제로투세븐은 장중에 크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꿈비는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세를 이어갑니다. 4% 상승률, 네오팜과 아가방컴퍼니까지 오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하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인천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충 기피제를 판매하는 경남제약의 주가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며 1,519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의 부진과 함께 이 시장의 낙폭을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발을 빼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코스닥 안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오늘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 성장주 단의 급락이 컸고요. 또 앞서 짚어봤다시피 화장품주들이 그 안에서 상승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장 빨간불로 작용을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의 차트 분석이 좀 가능한지 변형희 대표님, 네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전 저점을 오늘 붕괴시켰어요. 네, 그렇죠. 지난 9월 저점까지는 아직 네. 하회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코스피 PBR이 이 최저점 기준에서 0.83배. 네. 지난해 9월경에 기록했던 이 최하단 PBR이 0.83배였고 올해 최상단 PBR은 0.98배예요. 그러니까 아직 1배는 좀 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수의 최저점까지인 0.83배까지는 아직 하회하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는 아직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2250선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오늘 지수의 하락을 이끈 대체적인 어떤 이슈는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하락 이 부분이 시총 감소를 좀 작용했다라고 좀 저는 판단해 보고 지금 아시아 주요 증시를 보면 지금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0.53포인트 정도 오히려 상승 마감했고 지금 상해 홍콩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소폭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더 낙폭을 좀 키웠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다름 아닌 외인 자금의 어떤 이탈 가속화되는 부분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 차로 좀 벌어진 것에 대한 미국 국채 시장으로서의 어떤 자금 이동이 최근 2주간부터 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외인 수급 개선이 선제적으로 좀 더 추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아직 PBR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위태한 어떤 구간은 아니다. 저희가 0.83배에서 0.84배 수준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시도했었고 지난주에 반등을 시도했던 그 시점도 역시 0.84배 안에서 시장의 어떤 반등을 시도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한다면
지수는 2250선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 준다면 다시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상위 종목에 자율주행차주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2차 전지도 자율주행차들도 하락한 게 그 반도체 업체 온세미의 네, 맞습니다. 실적인 것 같은데요. 기대 이하의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이들이 납품하는 전기차 회사들의 수요가 줄면서 우리 실적도 타격을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2차 전지뿐 아니라 자율주행, 특히 자동차 반도체주도 급락을 했어요. 이 성장주들에 대한 약재 신호, 오늘 투자자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악재장이나 약세장에서 성장주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일은 크게 또 놀랍지도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퓨런티어와 같이 이런 자율주행 칩 주행 회사들은 또 같은 테마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회피를 하지는 못한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퓨런티어 내지는 이런 이 자율주행 쪽 섹터들의 이제 수급 내지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거는 기술 특례, 특히나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원래 처음부터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락폭이 깊은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테슬라가 방금과 같은 악재들을 완벽하게 되돌려 준다면은 이런 성장주들 같이 빠르게 또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중에 수급 측면으로 퓨런티어만 바라봐도 이제 외인과 기관이 특히나 좀 많이 팔았네요. 오늘 중에는 이런 수급적인 논리는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와 좀 동일한 흐름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시장이 먼저 반등세를 꾀하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고 네. 아마 좀 시장이랑 조금만 연결해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선물이 특히나 누적이 마이너스 4조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하락 때도 마이너스 4조 가까이 또 내려왔었습니다. 선물 매도세가. 그 구간에서 항상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다시피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선물에 대한 선매수세가 들어온다. 1조 가까이 선물을 선행적으로 들어올린다. 악재가 많은데도 들어올리네요. 그때쯤에 성장주들 다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성장주들의 가치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그냥 성장주 그 테마로만 묶어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적에 나온 LS 일렉트릭 볼게요. 이번에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10% 급락을 했고요. 모든 증권사들,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성장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라는 한 줄평은 더했더라고요. 네. 보유자분들 이거 팔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버티라는 말입니까? 일단 뭐 중국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좀 더 하회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시킨 것인데 지금 어제 나온 공시를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5.4%가 좀 증가됐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실적 기조에서 전기 대비의 감소 요인은 있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10% 이상의 어떤 하락을 가져올 만한 어떤 이슈인가. 이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831억이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831억이었는데 710억 원대, 701억이죠. 701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이게 120억 정도, 130억 정도 좀 하회했다. 이 부분이 10%까지 빠질 이슈냐. 저는 이 관점에서 최근 어떤 실적 동향들 보면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3분기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실적 발표 당일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대, 3%대 하락을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LS 일렉트릭에 대한 어떤 이 향후 전망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너무 과한 측면이 좀 있다. 지금 수주 잔고 3분기에 이 북미양 수주가 있었어요. 330억 원대, 3천억 원대 북미양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북미양 수주는 2024년도에도 실적 기조 유지될 것이다. 중국향의 어떤 리스크는 좀 있지만 이 북미양 비중으로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의 어떤 차트 지금 이탈 부분에서도 네.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매수 가격까지 좀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한 종목이었긴 하지만 지금 저는 뭐 58,000원대
지금 58,000원대부터는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수주 잔고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나중에 4분기 후에 또 반영이 된다면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실적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SKC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6% 하락에서 플러스 5% 상승으로 작을 마쳤습니다. 4분기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그 SK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SKC가 양봉을 기록을 했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한동안 좀 많이 내렸던 종목이고 사실 큰 틀에서 바뀐 거는 없거든요. 네. SKC 내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받는 부분이 아마 동박일 겁니다. 동박 내지는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한 연동성까지 항상 우리가 엿봐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음극재 향의 이런 흐름들, 양극재, 음극재 이제 나뉘어 가면서 안 좋은 흐름이 반대급부 수급이 오히려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SKC도 지금 보시면은 저가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지금 누가 사느냐 결국 개인만 삽니다. 저는 이런 섹터가 지금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호재성인 뉴스를 띄웠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오히려 올라간다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동박 시장 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 부분인데 중국이 동박 점유율 부분을 결국에 낮추는 방향은 없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까지 따져보면은 5년봉을 한번 쭉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결국에 중국 경기 회복이랑 좀 연관이 있다는 말들을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중국에서 내놓은 PMI 지수는 이러한 구리 가격 내지는 동박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수혜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오히려 접근하시고 만약에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적절한 가격 내에서 탈출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보니까 그동안 주가를 좀 끌어올린 대다수의 창구가 개인 투자자들의 창구였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오늘 유한양행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니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6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최근에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그 렉나자 병용요법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냐라는 그런 많은 분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실적도 체크를 해봤겠다. 그 렉나자에 대한 그래도 투심 위치기 주가에 반영이 됐겠다.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의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유한양행이 그 지금 레이저 티닙이죠. 좀 렉나자 상품명 렉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병용요법에 대한 또 우려감들 이게 좀 약간 뭐 계열수 감소요법이 중앙값이 좀 달라졌다 이건데 좀 내실 있는 리포트 좀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다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이 호전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좀 도출해 냈는데 시장이 사실 저는 이 시장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또 시판 허가 기대감들을 좀 더 키워간다는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단독요법이 아니라 뭐 마리퍼서 병용요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레이저 티닙의 어떤 가치를 환산해 봤을 때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의 어떤 상용화 기대감을 2024년도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평가는 단순하게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시판 허가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 요건은 이제 이 치료 목적으로 승인 허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효성을 좀 입증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저는 이 렉나자에 대해서는 좀 다소 해석을 좀 더 우리가 달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적 관점에서도 지금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 좀 있었지만 충분히 저는 2024년도에 어떤 기술 리전율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가격적인 측면도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유한양행까지 봤고요. 내일장 포인트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지 우리 조범수 팀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계속 좀 바뀌네요. 왜요? 연구원에서 팀장 됐네요. 둘 다 하면 좋죠. 뭐. 둘 다 하죠. 내일장 결국에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수급의 변동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형님 가는데 아우 간다고 하는데 이 못난 아우가 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선행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과 같은 미국 시장이 결국엔 좋은 소식을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오늘 중에 실적 내지는 주목할 포인트 같은 경우에 AMD 특히나 이제 PC 쪽 시장에 연구한 돼 있는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앞선 구간에서 인텔이 이미 PC 시장에 대한 소비 측면이 좋은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펼쳐줬기 때문에 AMD도 그에 발맞춰서 좀 기대를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YC 뱅크 오브 재팬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오늘 중에 일단 재료는 소진이 된 상황이고 11월 중순까지 미중 정상회담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11월 초입 구간의 변동성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어려울지언정 현재 구간 내에서는 잘 꾸준히 버티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억지로 끌어올리는 시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물 측면으로 선행적으로 많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일단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물을 보셔도 늦지는 않다. 현물은 조금 천천히 지수를 먼저 보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유입 확인 필요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정리해봤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 시장에 대한 수상한 종목 이야기 MB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줄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